2019년 노벨 물리학상이 어제 전체 물리학에 주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받았죠. 그 중에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제임스 피블스 교수는 제게도 익숙한 인물인데요. 오늘은 제임스 피블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피블스는 현대 우주론의 토대를 놓은 거장이라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벨상까지 아차상의 이미지를 그는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는 몇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의 자료를 제가 좀 읽어보았는데요. 거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주 진화의 이해에 기여했다. 그러면서 빅뱅 우주론의 완성에 기여했고 우주 배경 복사, 암흑물질 우주의 이해, 이론적 이해에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임스 피블스는 관측 천문학자가 아니고요. 이론으로 우주론, 우주 진화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론가입니다. 피블스가 제일 유명한 것은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태초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그런 빅뱅 우주론의 가장 유력한 그걸 뒷받침하는 결정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빅뱅 38만 년쯤 되었을 때 그 우주에 있던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하면서 우주가 처음으로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물이 없어지니까 과학자들이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을 시작했고요. 그때 38만 년 되었을 때 우주를 여행하기 시작한 빛, 전자기파죠. 그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립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1965년에 발견되었고요. 제임스 피블스는 이 발견에 기여를 했습니다. 왜 노벨상을 못 받았을까요? 다른 팀이 먼저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블스는 노벨 아차상급입니다. 1965년 당시 제임스 피블스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박사 학위를 받은 건 3년 전인 1962년이었고요. 그럼에도 아직 논문 지도 교수이던 로버트 딕 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사가 제임스 피블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빅뱅 우주론이 옳다면 태초의 빛이 우주 배경 복사가 온 우주에 퍼져 있을 거다. 그게 지금쯤이면 몇 도쯤 되는지 이론적으로 계산해봐라. 그리고 로버트 딕 교수는 다른 제자 2명에게는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지 확인할 준비를 하라. 물리학과 건물 옥상에 실험용 안테나를 세우라 라고 지시합니다. 본격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하고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실험과 이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거죠. 제임스 피블스는 연구를 하고요. 지금쯤이면 절대온도 10도쯤 우주 배경 복사가 될 것 같다라는 계산을 해냅니다. 빛은요. 우주 역사가 138억 년이 지났으니 그동안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가 식고 그러면 빛, 전자기파는 파장이 길어집니다. 우주가 쭉 팽창하면서 파장이 이렇게 촘촘하던 게 길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고요. 1965년 2월 어느 날 제임스 피블스는 지도교수인 로버트 딕 교수의 방에 있었습니다. 그 말고도 다른 2명의 학생이 있었죠.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리 멀지 않은 뉴저지주 홈델의 벨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 벨 연구소에 천문학자라고 하면서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아노 펜저스라고 밝힌 그는 전파 안테나를 갖고 있는데 그 안테나에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발신지를 알 수 없는 그 전파 잡음이 잡힌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다라는 얘기를 전화로 합니다. 그 벨 연구소 천문학자는 이어서 그 전파의 온도는 절대 온도로 한 3.5도쯤 된다. 그리고 파장의 길이로 보면 한 7.5cm. 아까 파장 얘기했죠. 파장으로 말하면 한 7.5cm 된다. 근데 당신이 뭔가 그거 관련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좀 설명해 줄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한 거죠. 전문적인 용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좀 전화상으로 오갔고요. 로버트 딕 교수는 통화를 끝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연구실에서 자신의 전화 내용을 듣고 있던 3명의 제자에게 몸을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특종을 빼앗겼네. 전화를 한 벨 연구소 전문학자는 아노 펜지어스인데요. 그가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딕 교수에게 전화를 걸게 된 건 제임스 피블스가 그 며칠 전 워싱턴에 있는 존스 호킨스 대학에 가서 자신의 우주 배경 복사 관련 세미나를 한 거,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제임스 피블스는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고요. 그 청중 중에 워싱턴에 있는 카네기 지자기 연구소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문학자는 또 며칠 후에 동료인 다른 천문학자를 만나서 우주 배경 복사에 관한 세미나 결과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벨 연구소의 아노 펜지어스가 그 천문학자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참, 자네 그때 그 연구 잘 되고 있나? 내가 막 얘기 들었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딕 교수팀이 그 뭔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네. 전화 한번 해보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벨 연구소의 아노 펜지어스, 로버트 윌슨 두 사람이 알아낸 거는 우주 배경 복사, 즉 로버트 딕이 찾으려 했던 우주 배경 복사였다는 게 드러났고요.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 두 사람은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제임스 피블스가 속한 로버트 디키 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을 놓쳤죠. 못 받았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이 일어났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고 초기 우주와 오늘날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정보를,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제임스 피블스는 알아내게 됩니다. 이후에 연구들은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게 우주의 진화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내는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제임스 피블스는 이 일에 기초를 분명히 놓았고요. 그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우주 배경 복사가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은하와 은하 분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제임스 피블스의 그 두 번째 유명한 장면은요, 암흑 물질 연구편입니다. 그는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1970년대 초 프린스턴의 동료 천문학자 제러마이어 오스트라이커인데요.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연구실로 찾아와서 우리 은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 은하는 원반 모양이고요. 은하 중심에는 팽대부라는 동그란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요. 오스트라이커가 살펴보니 눈으로 보는 질량만으로는 우리 은하가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를 설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피블스는 이전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은하의 형성, 은하단의 형성 이런 걸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블스는 오스트라이커와 함께 우리 은하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에 들어갑니다. 우리 은하는 이 나선 은하인데요.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팔 같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회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나선의 주요 지점에다가 점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뉴턴의 중력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가 안정되지 않고 지나치게 흔들리고 파괴될 듯한 그런 모양이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피블스는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우리 은하의 질량만으로는 우리 은하의 그 안정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 뭔가 훨씬 더 많은 질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암흑물질이라고 설명하고요. 암흑물질은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현재 우주론의 표준 모형이라고 있는데요. 표준 모형은 람다 CDM 모델입니다. 람다는 우주상수를 표시하는 고대 그리스어인데요. 우주가 현재 어떻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람다 CDM에서 CDM은 영어로 Cold Dark Matter, 그래서 차가운 암흑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람다와 차가운 암흑물질, 이 두 가지가 현재 우주론을 설명하는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람다는 암흑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고요. CDM은 암흑 물질을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현대 우주론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그게 95%를 차지하면서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임스 피블스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82년에는 차가운 암흑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CDM 모델을 내놨고, 1984년에는 거기에 람다를 보태서 람다 CDM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피블스는 우주론의 교과서를 쓴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물리우주론의 원칙들,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해서 한국에서 천문학을 공부한 학도들도 대학 시절에 줄줄 외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천문연구원의 안상현 박사로부터 그가 페이스북에 써놓은 걸 보고 알았습니다. 제임스 피블스 얘기는 최초의 3분이라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참 오래된 책인데요. 빅뱅 우주론을 설명한 아주 초기에 매우 성공한 대중서로 알려져 있고요. 스티븐 와인버거라는 197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쓴 겁니다. 이 책 요즘은 좀 보기가 좀 힘든데요. 저는 뭐 구해서 한 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임스 피블스 얘기가 4% 우주라는 이 책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 책에서 피블스 얘기를 추가적으로 읽고 싶으신 분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 은사인 로버트 디키 교수가 젊은 연구자로서 막스에게 노벨상 관련해서 얘기한 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던데요. 당시 물리학의 가장 큰 이슈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는 두 가지는 20세기 물리학의 두 기둥인데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는, 같이 붙여서 일관된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물리학계는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블스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겠다라고 로버트 디키 교수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디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서 노벨상이나 타게. 그런 다음에 진정한 물리학은 그 이후에 하시게. 그때가 1960년대 초입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제임스 피블스 교수는 84세가 되어서야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물리학을 할 시간인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임스 피블스 교수님 축하합니다. 진정한 물리학 연구는 후학들한테 맡기시고 이제 편하게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